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공공보건의료, 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공공의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공공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의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 컨셉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하는 것이 제가 발표드리는 요점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체계라 그랬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보건소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해방 그 6.25 남침 전쟁 후에 이제 외국 각종 원조기구, 유엔 원조기구가 와서 무료 진료소를 설치하는 건데 그때 한국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자기 생업을 놔두고 근무를 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이 나가면서 정부에서 이걸 보건소망으로 흡수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소법을 제정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하고 그 국립의료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스칸디나비아 3국이 국립의료원을 설치하고 운영한 후에 국립의료원으로 이양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이 건물이 없어가지고 농협 건물 같은 걸 인수해서 외국 원조 장비를 사용해서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도 없어서 처음에 군 미필 의사를 동원해서 강제로 근무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민이나 유학 간 의사에게 6개월 이상 의무 근무제도, 그다음에 한지 의사 제도를 만들어서 한지 의사를 보건지소에 공의로 임명해서 하여간 꾸려 나갔습니다. 전국에 간신히. 그다음에 이제 80년에 농특법을 만들어서 공중보건의사제도, 보건진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83년에 무이촌이 해소가 완전히 됐죠. 그리고 이제 배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지방공사, 지방의료원이나 농어촌병원에 확대 배치되고 해외 파견 의사 제도까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90년 초에 우루과이 라운드로 이 농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의료 기반 확충 사업에서 그때 보건소, 지소, 진료소 뭐 신축하고 병원선, 쾌속 구성선 만들고 해서 완성이 거의 이제 다 된 상태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예전에 빌려 쓰던 이런 건물에서 이렇게 이제 다 전국을 바꾸고 인력도 다 채우고 해서 완전히 선진적인 그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고 안정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256개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 운영되어 있고 의사, 간호사 또 읍면 지역 인구 한 뭐 5천 명이라고 적었는데 실은 한 3천 명 된 데도 있고요. 그런데도 2만 명 정도까지 지소에까지 의사가 다 배치돼 있고 보건요원까지 다 근무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체계, 의료 안전망 설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저는 선언을 합니다.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 정도 얘기하면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촘촘하게 된 나라가 없다. 과제는 아직 완성 안 된 부분이 인력 관리가 아직 후진적이다는 게 아직 예를 들면 교육 훈련이 미흡하고요. 보건소장으로 가면은 평생 그 시군에 거기서 계속 근무를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녀 크고 하면서 상당히 갈등을 느낀 사람도 많고 최근에는 또 이게 계약직이 증가해서 3년 하고 갈아치고 3년 하고 갈아치고 그다음 공중보건의는 진료만 하는 임시직으로 지금 계속 지금 몇십 년째 부려먹고 있는데 지방행정의 아웃사이더로 군이 가는 말이죠. 군대 가면은 보직을 줘서 일을 시키거든요. 의무대장 이렇게 해서 밑에 저기 자기 부하도 있고 해서 업무를 딱 주고 책임과 의무를 딱 주고 책임지고 뭐 잘못하면 영창 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공보위는 이제 진료 임시직으로 돼 있어서 그냥 뭐 안 하면 놀고 뭐 이런 형태로 전혀 활용을 거의 반도 못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의사보건소장에 대한 반감도 표출돼서 국민권익위 같은 데서 수시로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그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전국적인 전체 교육 같은 걸 좀 시키고 근무지 조정제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인력 관리 선진화를 하면 좋겠다. 미국의 US Public Health Commission Corps라고 이게 서전 제너럴스 오피스 이런 데서 관리하는데요. 한 6천 명 정도를 전국에 돌리면서 필요에 따라서 돌리면서 막 인력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인프라는 다 갖췄으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면은 거의 완벽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하고 공공병원 이거 간단히 살펴보면은 현재 그 공공의료의 주축인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다 일제강점기의 도립병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진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일제강점기 도립병원, 수원병원이 1910년부터 시작해서 쭉 26개 있고 소록도 나병원 졌고 북한 지역에도 쭉 있었고 만지 지역에서도 용정 연길병 짓고 기타 국립의료원은 아까 말씀드린 스칸디나비아 3국이 져줘가지고 운영하다가 넘겨준 거고 경기도 포천 의정부 파주병원이 1950년대 미군 포병대가 져가지고 미군 병원으로 이용하다 넘겨준 겁니다. 정부에서 설립한 게 영월의료원, 강진의료원, 서산, 천안, 목포 이런 건데 이것도 40년대하고 60년 마지막에 진 게 이제 목포의료원 정도 형태로 해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런 공공병원에 대해서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80년대부터는 지방병원 건립 지원 이게 1980년부터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이라 그래서요 사회 발전에 이제 돈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짓기 시작했는데 지방의 거점 도시에 병원 건립을 지원했는데 60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건립비를 병원에서 장기저리 융자하고 정부가 주관해서 일본의 OECF 차관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보조가 아닌 융자 방식으로 해서 엔화 환율이 대폭 한 5배 이상 올라서 병원들이 뭐 부도도 나고 일부는 상환을 해서 사회적으로 늘 한 20년 동안 문제가 됐었죠 이게. 그다음에 90년대는 농특세로 농어촌 병원 건립 지원에 38개. 이거는 보조도 좀 하고 굉장히 장기 저리로 줘서 이것도 일부 부도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앞에보다는 훨씬 좀 나아졌습니다. 90년대 또 병상이 부족하다고 2만 병상 확보 정책으로 정부 재정 투융자 기금을 써서 장기 저리 융자 IBRD 차관 장비를 제공하고 80년대 후반에는 34개 도립병원을 공기업인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변경하고 노후시설 신중축 장비 보강 지원했습니다. 이게 공공성보다는 뭐 공립의 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에서 재정을 내서 국가의 정책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체 경영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때 이미. 그리고 서울시만 이제 시립병원으로 유지를 하고 결핵병원, 정신병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기본 이념과 정책은 공중보건은 보건소망을 통해서 국가가 담당하고 병의원은 민간을 사회적 자본인 비영리법인 지금 병원이 대부분 비영리병원이거든요. 전환해서 정부에서는 지원하고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기본 정책 이게 여태까지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이 병원에 줄이고요. 도립병원도 지방 공기업으로 하면서 비영리 기업으로 바꿔버렸고요.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도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다 전환하고 뭐 다 전환했습니다. 국립이라 소위 말하는 공공병원도 실은 비영리 공익법인 형태로 다 전환이 돼 있습니다. 이미 학교법인이나 이런 게 별로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 현재도 뭐 감염병, 심려혈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는 이 비영리 법인에다가 주로 보조를 하면서 이 공공 기능을 심어서 민간의 효율성 또 뭐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비영리 법인, 사학 의료법인 병원을 공공의료 성격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인프라, 소셜 캐피탈, 소셜 인프라로 구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는 것 같아요. 별도의 국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겠다. 이거 자체가 사회적 기반이고 사회적 인프라다. 그리고 또 자율과 경쟁 이게 우리나라 의료 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해서 빠른 시간 내 선진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약 국가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지금 반도 못하고 하자 부서일 텐데 민간에도 맡겼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양쪽으로 양쪽으로 질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현재는 병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병원을 소유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대안이 예를 들면은 정부가 직접 소유 병원을 확대해서 나의 병원을 통해서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생각은 이미 먹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병상이 너무 많아서 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버넌스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부와 이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 성격의 병원들 또 민간 뭐 필요하면 시민단체 학계
모아가지고 가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럼 가버넌스가 구체적으로 뭐냐? 예를 들면 뭐 저기 금융감독하는 금감원 같은 게 이제 일종의 정부 입김이 세긴 하지만 가버넌스 형태거든요. 좀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인증평가원 같은 거를 잘 활용해도 되고요. 정부가 반관 반민 형태로 해서 이 병원의 사회적 공공성을 감시하는 그런 조직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인증평가도 해주고 뭐 앞으로 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좀 잘 기준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면은 이 자체가 우리나라 병원 자체가 거의 다 공공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인식도 심어주고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사 인력 공공 지역 의사가 뭐 필요하다 지역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적정 의료 인력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니드 베이스드 메소드 필요 근거. 현재 총 필요한 게 몇 명인데 공급은 몇 명이다. 몇 명이 모자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죠. 1930년대 리앤 존스라는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쓴 건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사 추계하는 게 대부분 이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구당 의사 비율 또는 뭐 국가 간 비교, OECD나 WHO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도 이제 말썽난 게 WHO 평균에 비해서 뭐 작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 요거 하나를 인용했죠. 세 번째가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지금 필요하냐 진짜 그런 게 중요하고 의사 수입의 비교 평가. 의사 수입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게 그거 보면은 확실히 이게 모자라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경제학적으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비교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이 다 틀리고 세무서 신고 소득과 실질 소득이 틀리고 이래서 진짜로 이게 수입이 맞느냐. 예를 들면 뭐 의사는 요새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사평가원에서 대부분 다 이제 카드, 본인 부담은 카드, 그다음에 사회 부담은 공단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고 있어서 내과 같은 데는 세무서에서 따지는 게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총 수입의 90%가 공단 그 보험 수입이다. 90%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성형외과가 보통 한 15% 정도 세무서에서 그래 잡는다 그래요. 세무서는 자기가 공단에서 받는 돈이 전체 수입의 1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피부과는 뭐 10% 율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따지는. 그걸 보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 공단 수입이 1,000만 원이면은 피부과 같으면 1억은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많이 거의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개인 수익이라기보다는 병원에 이제 총 수입이 되는 거죠. 연간 총 수입. 거기서 간호사비도 나가고 뭐 이렇게 다 나가는데 지금 늘 통계 나오는 거 보면 의료 수익 그래가지고 의사 수익 그래가지고 의사가 연간 받는 총 진료비를 가지고 이제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다른 비교 집단들도 월급이 워낙 올라서 금융계 같은 데는 엄청나잖아요.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월급이 제일 작은 데를 따져봤더니 이 보건의료기관 쪽이 국립 공공기관의 월급이 제일 작아요. 금융 쪽의 월급이 제일 많고 금융 쪽은 기본이 뭐 2억이 다 넘는데 기관장이 보건의료 쪽은 뭐 1억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걸로 바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잘 정밀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의료 시장의 현상을 관찰해야 됩니다. 대기 진료 시간이 높은지 수가 많은지 어차피 의사가 가서 일할 때니까 의료기관이 의사가 가서 일할 때거든요.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은 의사가 부족하게 돼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 수준 평가, 지역별 건강 경차가 있냐 뭐 이런 걸 좀 따져봐는 것이 이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 의료 인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의료 인력 축의 핵심 요소는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느냐, 그다음에 인구 추계, 그다음에 노령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진료 량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다음에 진료 건수, 월 진료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입원 외래 건수가 늘어날 거냐. 그다음에 의사 근무 일수와 일일 진료량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동안 추계에서 사용한 근무 일수가 239일 사용한 게 있고 269일 적용한 게 있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의사 수의 필요 수가 확 틀려지거든요. 의사가 269일 대신에 239일을 근무하려면은 훨씬 더 필요하겠죠.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일일 진료량을
오용호 선생은 52.13명. 그다음에 정영선은 45.76명. 이게 하루 보는 양입니다. 52명. 45명. 그러니까 45명 보면은 의사가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52명 의사가 적게 필요하고.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의사가 뭐 모자라냐 남느냐 이런 추계 방법이 많이 틀려지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45나 52도 현재 보는 거에 비하면은 좀 언더 에스티메이트 된 형태가 돼 있습니다. 평균은 어떨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 간 비교를 보면은 OECD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가 2.4명이고 평균이 3.5명이니까 의사 수가 적다 그랬는데 일본도 2.5명이고 미국도 2.6명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3.2명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평균에 미달하는 나라죠. 그다음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우리나라가 12.4인데 OECD 평균이 4.5, 일본은 13.5, 미국은 2.9, 독일은 8.0. 완전히 뭐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우리나라가 16.9명입니다. 근데 평균이 6.8, 프랑스가 5.9, 독일, 일본이 우리나라 비슷하다. 이거 따져보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의사는 숫자는 가장 적은데 가장 많은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가장 많은 환자를 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도대체. 뭐 부지런하다 그래야 될지 어떻게 여러 가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그 나라마다 다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흘러온 역사에 따라서. 그다음 2019년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6천 가구에 12,000명. 국민의 약 70%가 외래 이용 경험을 했다. 국민의 70%가 1년에 한 번 이상 외래 방문을 하는 거죠. 4.2%가 입양하고. 근데 소득이 적을수록 또 도시보다 읍면 거주자일수록 의료 급여 대상자,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일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죠. 이게 돈 많으면 자주 갈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없는 사람이 병원을 더 많이 다니고 또 노령층이 많이 다니고 또 도시가 많이 다닐 것 같은데 읍면이 더 많이 다니고 또 의료 급여 대상자가 많이 다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 의사의 진료 태도나 성설명 동의 필요한 데와 뭐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는 걸로 나옵니다. 90% 가까이 만족한다. 생각보다 이 설문조사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불만이 많은데 이게 설문조사하면 항상 좀 잘 나오는 게 무슨 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평균 진료 시간은 8.7분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3분 진료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8.7분이 어떻게 나왔냐 보니까 검사하고 이런 시간을 다 빼고 3분 진료는 순수 의사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3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합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체 평균은 8.7분. 예약 없이 당일 진료한 경우가 74.9%, 75%가 예약 안 하고 바로 가서 내가 진료했다. 그다음에 접수 대기 시간은 20분, 서비스 만족도는 90%. 평균 입원 일수가 12일인데 예약 없이 당일 입원했다는 경우가 거의 45%가 됩니다. 이런 나라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약 없이 당일에 가서 평일 그냥 입원할 수 있는 나라가 잘 없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편리하게 원하는 날짜에도 서비스만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당일 진료도 거의 전문의를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전문의 진료를 바로 갈 수 있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 추계와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 적정하냐 부족하냐 이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고요. 의사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진료 못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있겠죠. 시골에 지방에도 뭐 아산병원 같은 병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아산병원에 서울대학병원이 지방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가서 진료받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잘 모르겠고 하여간 미래 추계에 대한 검증을 하면 발리데이션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추계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까지 나온 의사 추계가 검증한 추계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써내고 말 뿐이지. 이건 논문도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발리데이션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해야 되고 전문가 이해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비용 부담 문제.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 수를 환자 1인당 의사 수를 줄이려면은 거기에 따른 뭐 진찰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모여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누구 연구자 한 명 시켜서 의사 추계해봐라 이래가지고 그거 아주 맞다고 그걸 발표해봤자 아무도 안 믿고 논쟁만 생기는 거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정부에서도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합리적인 의사 추계와 결과 진짜로 모질하냐 이런 거를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뭐 전제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서남의대 정원은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 49명. 두 번째는 남원에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원에서 없어졌으니까. 아니면 전북이나 뭐 남원 근처라도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립대인데 사립대는 없냐. 남원에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아마 병원 대규모 병원 가지고 있는 사립대가 있었으면은 금방 시켰겠죠. 근데 없으니까 아마 이게 공공의대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국립대학 그 예산 받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국립대는 대학병원도 줘줘야 되고 대학도 줘줘야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예산 담당한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남원이나 이런 데 하려면 국립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뭐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기 위해서 법을 살펴봤더니 이게 아마 당내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정 합의 발표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의문을 잘 보고 당연히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줄 알았더니 이 법을 낸 거 보니까 각자 다 냈어요. 그러면 당내에도 합의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김원희 의원 이 사람 목포 사람인데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 정원 중에서 10%, 뭐 10명이든지 뭐 4명, 5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을 해서 시도를 명시해서 너는 어느 도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고 10년간 근무시킨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또 권칠승 의원은 경기도 화성인데 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많습니다. 지역의사 전형을 신설하자. 이건 기존 정원은 놔두고 지역의사 정원을 또 주는 거 20명에 30명. 근데 수도권은 지금 수도권 정비법에 딱 막혀서 정원 늘리는 게 안 되거든요. 그거를 주자 풀고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별도의 정원을 줘서 지역의사 전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한 친구들은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추가 운영한다. 그리고 특정 수련 과정만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장학금 주고 졸업 후 10년 의무 봉 이렇게 돼 있고 국립공공의료대학도 이용호 의원이 사람은 무소속인데 민주당 형 무소속이겠죠 이게 남원 임실 순창 보건복지위원회 이거는 대학원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원 대학원만 있는 대학이죠. 그 지금 나중에 이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게 국립공공의료대학도 실은 대학원 대학인데 그것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건 대학원 대학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장학금 주고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한다. 자기 대학병원을 세울 능력이나 의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대학병원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실습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의과대학 그 교육과정의 한 반 이상이 임상교육이잖아요. 임상교육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학병원에 없으면. 임상교육 후진국에 가면은요,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가면은 임상교육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주변에 있는 개업의사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요. 그럼 뭐 그냥 와서 아무거나 아니지만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는 뭐 한다고 치지만은 이 체계적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책도 없고 외과 배웠다는데 노트 몇 장밖에 없는 데가 많아요 보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일본 OECF처럼 EDCF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앤드 코퍼레이션 펀드라고 한국 그걸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본하고 똑같이 이제 융자를 주고 차관 융자를 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줘주는 돈을 한 뭐 700억 정도 융자 해주는데 거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참가했더니 임상교육을 누가 시키냐 그랬더니 그런 짝입니다. 옆에 있는 병원들이 와서 시키고 하니까 임상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깝깝하니까 대학병원을 줘서 거기 근무시키면서 이제 연구도 하면서 합리적으로 의학교육을 시키겠다. 내과, 외과 이런 거를. 근데 이 뭐 의사라고 다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상교육을. 교육자가 되려면은 일정 자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과정도 짜고
나름대로 훈련도 받고 이런 트레이닝 있어야 시키는 거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는 보니까 뭐 대학병원을 생길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10년. 그다음에 이제 또 공공보건의료법이라고 기동민 의원이 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 장관 인가를 얻어서 의대 설립을 그냥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법안을 또 냈고 이 최고 마지막 낸 게 이제 김성주 의원인데 국립공공보건의 이 설립 분야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원래 계획한 거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공공의료대학에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설치한다. 대학원하고 틀린 건데 이거 대학원 대학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그런 뭐 어떻게 그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의전원은 그 대신 인증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선발 비율을 두고 학비 지원, 교육 실습 기관을 따로 짓도록 그렇게 하여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그 어느 정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죠. 협약도 체결하고 10년간 나머지 뭐 이런저런 또 하나가 서삼석 의원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에다가 인구 소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는 한 개 이상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기 이런 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전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무조건 의과대학 하나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저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아 민주당에도 이 생각이 다 틀리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를 뭐 이 법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과과정을 만들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상당히 넌센스입니다. 교육도 전문화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뭐 간섭하고 만들고 합니까? 교육은 오토노미가 있는 거거든요. 교육자들이 이 딱 봐가지고 기존 내려왔던 역사와 전통과 앞으로의 역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스케줄을 딱 정해서 하는 건데 장관이 이 우리나라는 장관 정부 실패라는 게 있지. 정부 실패 뭐냐면은 정부가 규제하면은 그 규제하는 사람은 전지전능한 사람이냐 규제한 사람도 사람인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은 이 규제하는 사람은 실적이 있으면 굉장히 뻥튀기해서 과다하게 선전하고 실수는 무조건 숨기려고 그러고 이게 기본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지고지순한 것처럼 내가 규제하면은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거버넌스 민관이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교과과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이런 거는 완전히 넌센스라서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오버하고 전혀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 걸 종합해 보건데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 우리 임중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많이 얘기하는데 커리어 디벨롭먼트는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제도를 하려면은 기존의 제도에 들어가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이게 기존에 아무 제도를 지금 새로 만들어서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에 만들어 들어가는 게 공무원 제도입니다. 그거는 벌써 역사와 전통으로 딱 짜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쭉 그 트랙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관학교처럼 아예 공무원 양성기관으로 딱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 졸업하면은 의무사무관으로 그러니까 5급으로 딱 임명을 지금도 이제 의사들이 특채에서 5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5급으로 그냥 딱 임명을 해버려라.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태가 틀려지는 거죠, 좀. 그다음에 그러면 뭐 의사 면허에다가 저기 행정고시도 어려운데 5급까지 공무원 주면은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어디 배치하냐면 지금 국립결핵병원이나 소록도 한센병원, 재활 이런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국립결핵병원에 결핵과 의사가 없고 국립나병원에 나 전문가가 없습니다. 나병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거의. 그게 무슨 국립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재활병원에는 재활의사가 간신히 계약직으로 몇 명 있고 뭐 이런 형태니까 전문 인력이 없어요. 여기다가 배치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결핵병원도 전국에 3개씩이나 있는데 거기 한 3명씩만 해도 10명이 필요하고 그다음 역학조사관을 뽑는데 이것도 뭐 3년 계약직으로 하니까 의사들은 안 와요. 이게 3년 계약직하고 뭐 플러스 11 해서 나가야 되는데 평생 직장이나 이런 걸 해야지 자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지 3년 하고 나가야 된다 이러면은 오겠어요? 이게 안 오지. 국립감염병 연구소도 아마 사람 의사를 채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거의.
국립보건원도 그렇고 식약청, WHO도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뭐 행정만 해서 간다고 이게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결핵, 에이즈, 마라리아 이런 건데 전문가가 우리나라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별로 거의 손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6년제 의과 대학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6년제 의과대학으로 딱 설립을 해서 졸업과 동시에 의무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결핵과 뭐 마라리아 뭐 이렇게 딱 정해서 전문가로 양성을 해서 국내 및 국제적인 전문가로 양성해서 세계 시장에도 전문가로 제2의 이종옥 박사처럼 활동하게 하는 게 이 진짜 공공의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